아무리 친정엄마가 아파도 그렇지. 죽은 것도 아닌데 명절 준비는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네 친정이 그렇게 좋으면 아예 거기서 살아. 시어머니는 현관문 밖으로 제 옷가지들을 내동댕이 치며 악을 쓰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데 명절날 전을 부치러 오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코트를 털어 입으며 서늘하게 웃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진짜죠? 딴말하기 없기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마자 부동산에 들러 집을 급매로 넘겨버렸죠. 다음 날 시어머니로부터 99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히게 만든 그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유난히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편이었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날 있었던 사소한 말실수가 떠올라 이불을 걷어차기도 하고 직장 상사의 미묘한 표정 변화 하나에 하루 종일 가슴을 졸이기도 하는 스스로를 참 피곤하게 만드는 성격이었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탓에 늘 머릿속이 시끄러웠고 그래서인지 불면증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 저에게 지금의 남편, 아니, 그 인간은 마치 저와는 다른 종족 같았어요. 저와 정반대로 늘 허허실실 웃고 세상에 고민이라곤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둥글둥글한 모습에 강하게 끌렸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좋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며 받아주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처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예민한 저를 솜니불처럼 감싸 안아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죠. 연애 시절, 그는 저에게 완벽한 예스맨이었습니다. 데이트 메뉴를 고를 때도, 여행지를 정할 때도 그는 늘 제 의견을 따랐습니다. 저는 그게 저를 향한 깊은 배려라고 착각했어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선택을 미루는 회피였고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우유부단함의 극치였는데 말이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그때 저는 이미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눈이 멀어 그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말았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신혼살림을 꾸리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해라며 뒷짐지고 있던 남자가 딱 하나 강력하게 고집을 부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신혼집의 위치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저녁이었는데 카페에 마주 앉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애절한 눈빛으로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자기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건강하게 계시지만 우리 엄마는 혼자 계시잖아. 내가 장남인데 결혼한다고 쌩하니 멀리 가버리면 엄마가 너무 외로워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쓰여. 딱 차로 5분 거리, 아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살면서 내가 오며 가며 챙겨드리고 싶어. 물론 너한테 강요는 안 할게. 절대 너 귀찮게 안 해. 내가 알아서 효도할 테니까 넌 그냥 옆에만 있어줘. 응?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홀로 계신 어머니를 걱정하는 그 효심이 얼마나 갸륵해 보였는지 몰라요. 아, 이 남자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가족을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라면 나한테도 잘하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지원해 주신 자금을 탈탈 털어 시댁에서 차로 딱 5분,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제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시댁이랑 가까운 거 아니냐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이 사람이 알아서 중간 역할 잘할 거야.
걱정 말라며 큰 소리를 쳤죠. 남편은 집 계약서를 쓰는 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와, 이 좋은 아파트가 우리 집이라니 꿈만 같다. 내가 평생 공주님처럼 모시고 살게.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그 달콤한 헛소리를 믿은 제가 천하의 바보 천치였죠.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혼수라도 제대로 해오나 싶었지만 가전제품은 살면서 하나씩 바꾸자느니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라느니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결국 집부터 숟가락 하나까지 제 돈과 친정의 도움으로 채워 넣었지만 사랑하니까 우리가 같이 살 보금자리니까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거든요. 그렇게 꿈 같은 신혼생활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결혼식 올리고 딱 일주일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 밤에 사단이 났습니다. 남편이 짐을 대충 풀어놓더니 유부남 친구들을 만나고 오겠다며 나갔다 들어왔거든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저를 부르더라고요. 표정이 묘하게 진지해서 저는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 한 잔을 건네며 남편 옆에 앉았죠. 왜 그래? 친구들이랑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해? 남편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텅 빈 통장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야, 내가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요즘 트렌드가 뭔지 알아? 바로 공평함이래. 우리도 이제 부부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거 생활비 통장이야. 저는 뜬금없는 소리에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생활비 통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생활비 통장? 그래서 남편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하며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 정확히 똑같은 금액을 입금하는 거야. 각자 50만 원씩 딱 100만 원으로 식비랑 공과금이랑 생필품비를 해결하는 거지. 어때? 깔끔하지? 남은 월급은 각자 관리하고 터치하지 않기. 요즘 깨어있는 부부들은 다 이렇게 산대.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이 넘는 집을 내 돈으로 샀는데 생활비는 50만 원씩 똑같이 내자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집값에 대한 기여도는 1원도 없으면서 생활비는 칼같이 반반을 하자니 이게 무슨 기적의 논리인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흘리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자기야,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이 집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거야. 자기는 혼수도 거의 안 해왔잖아. 그런데 생활비를 반반하자고?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그러자 남편은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끼더라고요. 아니, 집은 집이고 생활은 생활이지. 집 해왔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그거 다 자기 거잖아. 나는 그냥 얹혀 사는 건데 생활비까지 내가 더 내라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이에 돈 때문에 치사하게 굴지 말자. 응? 사랑하는 사이에 돈 때문에 치사하게 굴지 말자.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제가 돈을 따지면 속물이고 치사한 아내가 되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막 결혼한 신랑이랑 돈 문제로 얼굴 붉히며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워낙 해맑게 웃으며 말하는 그 얼굴을 보니 그래,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좀 더 베풀자. 남자가 자존심 상해서 저러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남편은 제 대답에 벌떡 일어나서
저를 껴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아, 우리 마누라 쿨해서 진짜 좋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쿨하다는 말이 저를 옥죄는 족쇄가 될 줄은요. 그리고 그가 말한 반반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50만 원씩 입금되는 그 통장은 우리 부부의 평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자신의 월급을 온전히 시댁과 본인의 유흥비로 쓰기 위한 개수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딱 일주일. 그 후로 펼쳐진 건 5분 거리의 지옥과 마마보이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식탁 위에 올려진 정체불명의 반찬통들. 그것이 불행의 서막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남편은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야, 어디야? 퇴근했어? 내가 지금 엄마 집에 와 있거든. 자기도 이쪽으로 와서 저녁 먹고 같이 가자. 엄마가 국 끓여놨대. 피곤에 찌든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시댁으로 오라니요. 거절하면 엄마가 섭섭해 하신다며 징징거리는 통에 어쩔 수 없이 핸들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면 밥상은커녕 재료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기는커녕 힐끗 쳐다보고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늦게 다니니? 남편 굶기려고 작정했어? 얼른 손 씻고 와서 밥상 차려라. 저는 가방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면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고 과일 깎아서 대령하고 시어머니의 끝나지 않는 신세 한탄을 들어주는 것까지가 제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은요?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 배를 두드리며 시어머니와 하하호호 웃고 떠드는 게 일과였죠. 남편은 과일을 집어먹으며 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 역시 우리 자기가 깎은 과일이 제일 맛있어. 엄마, 며느리 잘 얻었지? 둘이 사이 좋은 거 보니까 내가 다 배부르네. 저 속 편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과도로 과일이 아니라 제 속을 찌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사이좋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니 이건 마치 호랑이 굴에 던져진 토끼를 보고 둘이 잘 노내라고 하는 격이었으니까요. 제가 참다 못해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불만을 터뜨리면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 혼자 사시잖아. 외로워서 그래. 그리고 자기가 요리 솜씨가 좋으니까 엄마가 밥 얻어먹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지. 네가 좀 이해해줘. 나 효도하고 싶다고 했잖아. 효도? 그게 효도야? 내 효도를 왜 내가 대신해? 그리고 너는 처가에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나는 매일 퇴근하고 시댁 가서 밥 차려야 해? 제가 쏘아붙이자 남편은 입을 삐죽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알았어. 다음엔 안 그럴게. 왜 좋은 날 화를 내고 그래? 자기는 너무 예민하다니까. 그놈의 예민하다는 말. 제가 화를 내거나 정당한 요구를 할 때마다 남편은 저를 예민한 사람, 피곤한 성격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점점 제 성격을 탓하게 되었고, 그래, 내가 좀 더 참으면 평화롭겠지라며 속으로 사귀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참을수록 남편과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그 선이 완전히 무너진 건 제가 결혼 후 처음으로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렸던 날이었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방문을 벌컥 열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정말 가관이었거든요. 남편은 누워있는 저를 보고 걱정은커녕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뭐야? 아직도 자?
밥 안 해놨어? 나 배고픈데. 저는 너무 아파서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겨우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열이 많이 나서 죽 좀 사다 줄 수 있어?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거실로 나가서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죽 배달을 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통화 내용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미진이가 아파서 밥을 못한대. 나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없고 엄마가 와서 좀 해주면 안 돼? 김치찌개 먹고 싶어. 빨리 와. 세상에 아픈 아내를 두고 밥 타령을 하더니 기어이 시어머니를 호출한 겁니다. 5분 거리의 지옥이 제 침실까지 침범하는 순간이었죠. 잠시 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쾅 열고 들어와 땀 흘리며 누워있는 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어요. 아이고, 젊은 애가 꾀병은. 남편 굶기고 누워있는 게 자랑이냐? 여자가 게으르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딱 그 짝이다. 그러고는 제 등짝을 짝 소리나게 때리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걱정해주지는 못할 망정 등짝 스매싱이라니요.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아파요. 열이 39도라고요. 밥 한 끼 대충 차려 먹을 수도 있는 걸 엄마한테 쪼르르 전화한 남편은 잘한 게 뭐가 있는데요? 제 반격에 놀란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뒷걸음질 쳤고 그 소란을 듣고 달려온 남편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 엄마한테 왜 소리를 질러? 엄마가 나 걱정돼서 오신 건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왜 화를 내? 네가 아픈 게 유세야?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아내가 아프면 죽이라도 사오는 게 정상 아니야? 너 마마보이였니? 대충 먹거나 배달시키면 되잖아. 꼭 아픈 나 욕까지 먹게 해야겠어? 남편은 제 말에 얼굴이 빨개지더니 지지 않고 대들더라고요. 엄마가 나 챙겨주러 오셨으면 그냥 내내 하고 조용히 넘어가면 될 걸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너 진짜 성격 이상하다.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당한 애라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고 남편은 저를 쏘아보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밥을 챙겨 먹으며 저를 흉보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오더군요. 엄마, 쟤 원래 좀 예민해. 엄마가 이해해. 엄마 밥 맛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은 내 남편이 아니라 그저 시어머니의 아들이자 철없는 어린아이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 거지 같은 효도놀이에 장단 맞춰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달간 냉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고 결국 제가 더러워서 피하는 심정으로 먼저 말을 걸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철저히 남남처럼 굴며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반반을 생활비뿐만 아니라 집안일, 그리고 감정 교류에까지 적용하기로 한 거죠. 그래, 당신 말대로 해. 생활비도 반반, 집안일도 반반. 그리고 내 부모님 챙기는 것도 각자 알아서 해. 당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하지 마. 나도 어머니한테 안 할 테니까. 제 말에 남편은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듯 그래.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 쿨하고 존내라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밥도 따로 먹고 빨래도 따로 돌리는 기이한 동거 생활을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쇼윈도 부부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이혼 서류가 수천 번도 더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지난 5년 동안 저에게 명절은 지옥의 날들이었어요. 남들은 연휴라고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늦잠 잘 생각에 설렌다지만 저는 명절 한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고 소화불량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그놈의 5분 거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명절 전날 새벽부터 시댁으로 불려가 하루 종일 기름 냄새에 절어가며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시댁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라 화장실이 딱 하나뿐이었는데 그게 저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좁디 좁은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수백 장의 전을 부치다 보면 온몸은 땀과 기름 범벅이 되고 머리카락은 떡이 져서 두피가 간지러울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잠시라도 집에 가서 씻고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는데 그럴 때마다 눈치 없는 남편은 제 앞을 가로막곤 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집에 간다고? 엄마 서운해하셔. 며느리가 전 부치다 말고 씻으러 집에 가면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그냥 여기서 대충 세수만 해. 어차피 내일 또 음식해야 하는데 뭐하러 왔다 갔다 해?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까딱거리며 제 절박한 위생 상태보다 엄마의 기분을 더 걱정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기름 묻은 앞치마를 쥐어뜯으며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꾀죄죄한 제 모습을 노려볼 수밖에 없었죠. 그 좁은 화장실에서 찬물로 고양이 세수를 하며 눈물을 삼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명절 당일은 더 가관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차례상을 차리고 남자들이 절을 올리는 동안 저는 부엌 구석에서 국을 데우고 밥을 퍼야 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해치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고요. 그렇게 점심까지 먹고 뒷정리를 끝내야 겨우 친정행이 허락되는데 그마저도 제때 출발해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랍니다. 꼭 제가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시누이네 가족이 들이닥쳤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누이네 가족을 보면 시어머니는 반색을 하며 저를 붙잡아 세우셨습니다. 예, 시누이 왔는데 얼굴만 보고 가려고? 그건 예의가 아니지. 과일이라도 깎고 인사하고 가라. 사돈댁에는 좀 늦는다고 전화하면 되잖아. 그 인사라는 게 결국은 시누이네 식구들 밥상 차려주라는 소리인 걸 뻔히 알면서도 저는 네 하고 다시 앞치마를 둘러야 했습니다. 시누이는 옳게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좀 일찍 올 거리라며 말로만 미안해할 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차려준 밥상을 받았죠. 그렇게 상을 2번 차리고 나서야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저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도망치듯 시댁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친정집에 도착하면 이미 저녁 식사 시간을 넘기기 일쑤였고 기다리다 지친 부모님은 식은 밥을 데워주며 제 눈치를 살피셨어요. 그 죄송함과 서러움이 5년 동안 제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 딱딱한 돌덩이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 설은 그동안의 설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하고 절망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설 명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친정 아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 업무 시간에는 절대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이라 불길한 예감이 스치더라고요. 미진아, 엄마가 쓰러졌어. 뇌출혈이라는데. 지금 수술 들어간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빠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순간 세상의 소리가
모두 차단된 듯한 적막을 느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아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죠. 저는 어떻게 회사에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정신없이 가방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빠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 강인하던 엄마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있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엄마를 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온몸에 튜브를 꽂고 기계에 의지해 숨을 쉬는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거든요.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쪽잠을 자며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면회 시간은 하루에 딱 2번 30분씩밖에 안 됐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깨어났을 때 제가 없으면 무서워하실까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더라고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느라 온몸이 쑤시고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해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엄마만 깨어난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피 말리는 시간이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 제발 눈 좀 떠봐라고 속삭이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언제 와? 엄마가 내일 명절 장 봐야 한다는데 같이 가야지. 엄마 혼자 가실 순 없잖아. 그 카톡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장모님이 사경을 헤매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고작 명절장을 보러 오라고요? 엄마가 오늘 내일 하는데 그깟 동그랑땡 재료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오타가 나는 줄도 모르고 답장을 찍어 눌렀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시잖아. 의식도 없는데 명절이 중요해? 이번 명절은 못 가. 당신이 알아서 해.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겠지 싶어 받으려는데 액정에 뜬 이름은 어머님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걱정해서 전화하신 건 아닐까 하는 아주 신락 같은 기대를 품으면서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오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러왔습니다. 예, 너 지금 무슨 말이니? 명절을 못 온다니? 사돈이 편찮으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산 사람이 할 도리를 안 하면 쓰나.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명절은 쇠어야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라니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건 지난 5년 동안 제가 억지로 이어붙이고 있던 인내심의 끈이었고 시댁 식구들을 향한 마지막 존중의 끈이었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숨이 가빠오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자 시어머니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한술 더 뜨시더군요. 그래, 너도 알면 됐다. 얼른 짐 챙겨서 와라. 내일 아침부터 장 봐야 하니까 늦지 않게 와. 네 남편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꼴 내가 더는 못 보겠다. 전화가 뚝 끊어지고 멍하니 서 있는 제 뒤로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병원에 잠깐 들른 모양인데 저를 보더니 대뜸 짜증 섞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엄마랑 통화했어? 거봐, 엄마 화나셨잖아. 적당히 하고 집에 가자.
장모님 간호는 장인어른이 옆에 계시면 되잖아. 내가 장인어른 드시라고 음료수 한 박스 사왔으니까 이거 드리고 가자. 너 우리 집 맏며느리야. 와서 전은 부쳐야지. 제사상에 올릴 전을 엄마 혼자 어떻게 다 하시라고 그래. 남편은 자기 손에 들린 비타민 음료 박스를 흔들어 보이며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쓴 듯 으스대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데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아내는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엄마가 죽을까봐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 남자는 고작 전 부칠 일손이 부족할까봐 안달이 난 겁니다. 장인어른에게 음료수 한 박스 던져주고 부려먹으려는 신보가 너무나 투명하게 보여서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엄마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는데 하며 우물쭈물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두 모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할 줄 아는 짐승, 아니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이었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우리 엄마가 죽어가는데 가서 전을 부치라고? 네 눈에는 명절 때마다 와서 일해주는 가사 도우미로 보이는 거니?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남편은 제 서늘한 눈빛에 당황했는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을 더듬더군요. 아니. 누가 도우미래? 며느리로서 도리를 하라는 거지. 그리고 장모님 아직 살아계시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 거야? 너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역겨운 멘트를 모자가 쌍으로 읊어대는데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예의를 지킬 필요도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걸, 그리고 그 몽둥이는 제가 직접 들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만큼 아팠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래서 나도 이제 좀 살아야겠어. 네 그 잘난 효도 이제 네가 직접 해. 나는 더 이상 네 엄마 하녀 노릇 안 할 테니까. 저는 남편의 손에 들린 음료수 박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뒤돌아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야. 너 어디가? 내 말 안 끝났어. 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마치 개가 짖는 소리처럼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착한 딸, 착한 며느리 안 할래.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나 진짜 독해질 거야. 두고 봐. 이 인간들 내가 어떻게 밟아주는지. 그날 밤 저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아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재산 분할, 녹취록 증거 효력. 화면을 터치하는 제 손가락 끝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폭풍전 야처럼 고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쪽잠을 잔 지 4일째,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그야말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떡이 져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붕어처럼 퉁퉁 부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죠. 엄마의 바이탈 수치가 조금 안정되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니 며칠 동안 입고 있던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엄마가 깨어나셨을 때 딸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잠시 집에 들러 씻고 옷이라도 갈아입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이
그날따라 왜 그리 낯설게 느껴지던지요. 5분 거리의 시댁, 우리가 자주 가던 마트, 그리고 신혼집. 그 모든 풍경 속에 저라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착한 아파트 단지는 평온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바뀌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집에 가면 남편이 또 무슨 잔소리를 늘어놓을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죠. 하지만 문이 열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잔소리보다 훨씬 충격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형형색색의 천 뭉치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이사를 가나 싶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겨울 코트, 제가 아끼던 원피스, 심지어 속옷들까지 먼지 구덩이 복도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무덤 위에 제 여행용 캐리어가 처박혀 있더라고요. 지퍼가 터질 듯이 짐이 쑤셔 박힌 채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맹세코 제가 살아오며 그리고 남은 생에서도 그렇게 놀랍고 참담한 경험은 처음일 것 같았어요. 내 집 앞에 내 물건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버려져 있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답은 뻔했죠.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달려 나오시더라고요. 그 눈빛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다 무슨...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고함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아, 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친정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 친정 챙기느라 남편 밥도 안 해주는 게 며느리냐? 내가 친척들 보기 창피해서 혼났다. 어디서 시댁 어른 말씀을 개똥으로 듣고 전화를 끊어? 썩 나가. 당장 나가. 침이 튀도록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 방 안의 숨어 상황을 즐기고 있었겠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억울해서 눈물이 나거나 잘못했다고 빌거나 아니면 같이 소리를 지르며 싸워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정에 가서 살아 라고 소리치는 그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어요. 마치 꽉 막혀있던 체증이 순식간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동안 이혼을 망설였던 이유, 5년이라는 시간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던 미련 남들의 시선, 그 모든 것들이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로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완벽한 명분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니,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저는 울며 매달리는 대신 입꼬리를 쓱 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예상 밖의 반응에 시어머니는 멈칫하며 눈을 크게 뜨시더군요. 어머님, 지금 하신 말씀 진심이시죠? 친정에 가서 살라고 하셨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가라고 하신 겁니다. 제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서늘한 웃음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 있고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모양인지 더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래, 진심이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내 집이라뇨. 명의가 누구 건지도 모르는 무식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어요.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진짜죠? 딴말하기 없기에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제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쑤셔넣고
먼지 묻은 코트를 툭툭 털어 팔에 걸쳤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분노? 아니요.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오직 계산뿐이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부동산으로 직행했습니다. 평소 오며 가며 인사하던 부동산 사장님이 헝클어진 머리에 짐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어머, 세댁. 무슨 일이야? 몰골이 왜 그래? 저는 사장님 앞에 앉아 숨을 고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 지금 당장 매물로 내놔주세요. 사장님은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하셨습니다. 뭐, 집을 내놓다니? 무슨 소리야? 이사 가려고? 네, 금매로요. 지금 시세가 6억 정도 하죠? 5천만 원 더 싸게, 확실하게 빨리 팔리는 가격으로 해주세요. 사장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학군도 좋고 역세권이라 없어서 못 파는 로얄동 로얄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내놓다니 이건 그냥 줍는 거나 다름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세댁, 진짜야? 남편이랑 상의는 된 거야? 이 좋은 집을 왜 그 가격에? 저는 단호하게 사장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제 명의예요. 남편은 숟가락 하나 얹은 거 없고요. 사장님, 수수료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손님 붙여주세요. 지금 사람 있는데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사장님은 어머 세상에. 를 연발하면서도 돈 냄새를 맡은 프로답게 바로 수첩을 꺼내 들고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대박 물건 하나 나왔어. 로얄층인데 금매야, 금매. 지금 당장 계약금 쏘면 임자야. 부동산 안이 시끌벅적해지는 걸 보며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제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해 주신 제 자산인데 남편이 50만 원씩 생활비 낸 걸로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금매로 팔아도 집값이 꽤 올라서 저는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지긋지긋한 공간을 처분하고 현금화하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이득이었죠. 저는 부동산을 나와 곧바로 친정집 근처 오피스텔을 알아보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엄마 병원과 가깝고 보안이 철저해서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도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요. 나 사고 쳤나? 싶었지만 막상 이렇게 저지르고 나니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서더군요. 그래, 5천만 원? 그거 내 인생 수업료라고 치자. 그 돈으로 저 인간들 쫓아내고 내 자유를 사는 거야. 택시 창문을 조금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뜨거워진 제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착한 며느리 흉내 내느라 제 자신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라는 것을요.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엄마, 이제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간이 침대에는 며칠 새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아빠가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꾸벅꾸벅 졸고 계셨습니다. 그 좁은 어깨가 왜 그리 작아 보이던지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죠. 제가 인기척을 내며 다가가자 아빠가 화들짝 놀라 눈을 뜨셨습니다. 미진아. 왔냐? 집에 가서 좀 씻고 오라니까 왜 벌써 왔어? 얼굴이 왜 이래?
아빠는 제 헝클어진 머리와 퉁퉁 부은 눈을 보고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빠의 냄새, 익숙하고 편안한 그 냄새를 맡으니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든? 아빠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빠가 안심할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나 다 정리하고 왔어. 아빠, 나 그 집 나왔어. 아니, 방금 부동산 들러서 집 팔겠다고 내놓고 오는 길이야. 이제 나 그 사람들 며느리 안 해. 엄마 아빠 딸로만 살 거야. 제 폭탄 선언에 아빠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악령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잘했다. 그래, 잘했어. 내 새끼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그 집구석 진작에 나왔어야 했어. 집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너만 행복하면 돼. 잘 생각했다. 아빠의 투박한 위로에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그러니까 엄마도 얼른 일어나. 우리 세 식구 보란 듯이 잘 살아봐야지. 다음 날 아침 병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어요. 엄마의 바이탈 모니터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삐삐 소리만이 제가 살아있는 공간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죠.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왔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그 인간들이 문을 안 열어주면 어쩌지? 계약이 틀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으니까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정적을 깨고 제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그 부동산 사장님이었죠.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장님의 목소리는 꽤나 다급하면서도 흥분돼 보였습니다. 아이고, 새댁. 지금 손님 모시고 집 앞인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네. 분명 안에서 인기척은 나는데 말이야. 이거 문 좀 열어달라고 전화했어. 혹시 비밀번호 좀 알 수 있을까? 저는 순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인기척이 난다는 건 아직 그 인간들이 제 집에 따리를 틀고 앉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 네 사장님.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비밀번호는 1234예요. 편하게 보여주세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자마자 제 심장은 마치 롤러코스터가 하강하기 직전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집 안에서는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까요?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남편. 저는 받지 않고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카톡 폭탄이 쏟아지더라고요. 아, 지금 이게 뭐야?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왔어. 집을 내놨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당장 전화 받아. 엄마 놀라셨잖아. 빨리 해명해. 카톡 내용을 보니 상황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나간 뒤 불쌍한 아들 밥을 챙겨준답시고 계속 그 집에 머물고 계셨던 겁니다. 거실 소파에 늘어지게 누워 TV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도어락이 띠리릭 열리더니 부동산 사장님과 낯선 사람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을 테니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어머, 여기 사람 사네요? 라며 들어오는 매수 희망자들과 런닝 차림으로 밥상머리에 앉아있던 남편,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의 시어머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벌거벗겨진 기분일 테니까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며 테이블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부재중 전화 숫자가 10통, 20통, 순식간에 50통을 넘어가더니 어느새 99통을 찍더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만 바라봤어요. 손이 너무나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전율 때문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들이 충분히 공포에 떨었을 시간이라고 판단한 저는 벨이 울리자마자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시어머니의 고막을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너 미쳤냐? 집을 팔다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부동산 사람들이 와서 집을 휘젓고 다니는데 네가 제정신이니? 어떻게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집을 내놔?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는 숨소리까지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벌 떨었겠지만 저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꾸했죠. 어머님, 왜 화를 내세요? 어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친정 가서 살라고요. 짐까지 다 내던지셨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세요? 이혼하라는 거 아니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며 말을 더듬으시더군요. 제가 이렇게 박박 대들 줄은 상상도 못 하셨겠죠. 아니, 그건 네가 시댁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겁 좀 주려고 그런 거지. 홧김에 한 소리 가지고 집을 팔아버리는 독한 년이 어디 있어? 당장 취소해. 내 아들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야? 겁 좀 주려고 그랬다고요? 제 옷을 쓰레기처럼 복도에 던져놓고 친정 부모님 욕까지 하면서 쫓아낸 게 고작 겁주기였다니요. 그 뻔뻔한 변명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겁주려고 그러셨다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그 집 제 명의예요.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사주신 제 집이라고요. 남편이 거기 숟가락 하나 얹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지 그래도 부부가 살던 집인데 하며 꼬리를 내리려 했지만 저는 틈을 주지 않고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저희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계세요. 그 집 팔아서 엄마 병원비 보태고 더 좋은 간병인 써서 최고로 모실 거예요. 그동안 딸 시집 보내고 마음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게 해드릴 거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남편이야. 김미진, 너 진짜 이럴 거야? 하며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5년 동안 쓴 혼수랑 가구들 다 가져가세요. 저는 새 출발할 거라 헛 물건들 필요 없거든요. 이사 날짜 잡히는 대로 통보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짐 싹 빼세요. 안 그러면 폐기물 업체 불러서 다 갖다 버릴 겁니다. 폐기물? 아, 너 진짜 독하다 독해.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 무슨 망신이야. 시어머니는 악을 쓰다가 결국 분에 못 이겨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뚝뚝 끊어진 신호음을 듣는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승리감이었고 비로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확인 사살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들었어? 나 이제 바보처럼 안 살아. 그 사람들이 엄마 무시하고 나 하녀 취급하던 거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힘내. 나 이제 돈 많아. 엄마 다 낫게 해줄게. 그날 오후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대박이야, 대박. 방금 보고 간 손님이 집 깨끗하고 구조 좋다고 당장 계약하겠대. 가격이 워낙 좋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금 쏘겠다는데 어떡할까? 진행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요. 그리고 매수자분께 전해주세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사 날짜 칼같이 지켜서 비워줄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요.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문자가 뜨는 순간 저는 비로소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잃어버린 5년의 보상이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의 종잣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순순히 물러날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은 병원 로비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아내가 바람이 나서 집을 팔았다. 장모 핑계대고 도망가려는 거다.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병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고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맞나? 어떻게 저렇게 밑바닥까지 보일 수가 있지? 그제야 예전에 남자가 자기도 외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말의 뜻을 깨닫게 됐죠.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남 탓만 하는 저 찌질한 모습. 이 남자가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구나. 평생 누군가에게 기생해서 살아야만 하는 불쌍한 인생이구나.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닥을 확인하고 나니 전투력이 더 상승하더라고요.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봐주지 않겠어. 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뱉어내는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시어머니의 폭언들,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보냈던 반반 생활비 입금 내역, 제가 냈던 대출 이자 내역,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보냈던 모욕적인 카톡들까지 모든 증거는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대 위에 그들을 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밟아줄 방법을 찾기 위해 저는 밤새도록 이혼 소송 사례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제 존엄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는데 하물며 5년 동안 제 등골을 빼먹으며 살아온 그 인간들이 그리 쉽게 물러날 리 없다는 사실을요.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태세를 전환해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남편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를 보내오며 말도 안 되는 법적 권리를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미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 집은 우리 부부가 함께 살던 공동생활 공간이야. 내 동의 없이 내 마음대로 파는 게 어디 있어? 이거 불법이야, 알아? 내가 신고하면 너 콩밥 먹을 줄 알아. 그 문자를 보고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불법이라뇨. 명의자가 본인 집을 파는데 무슨 불법입니까? 남편은 인터넷 어디선가 주워들은 얕은 지식으로 저를 협박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밑바닥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나간다. 배째라. 며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리고는 짐 싸는 신용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함은 제 일터, 제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왔던 회사까지 뻗쳐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날 점심시간 회사 로비가 시끌벅적해 나가보니 남편이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미진 과장 나오라고 해. 아내가 장모 핑계대고 바람이 나서 집을 팔아버렸다고.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네. 남편은 지나가는 직원들을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현기증까지 느껴졌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동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 김 과장님 남편 아니야? 바람이 났대? 세상에. 저 사람 멀쩡하게 생겨서 왜 저러지? 진짜인가 봐?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남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 너 잘 만났다.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와? 사람들아, 이 여자가 내 돈 뜯어내고 딴 남자랑 살림 차리려고 집 판 거예요. 아주 무서운 여자라고.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증거 있어? 내가 바람났다는 증거 대봐. 그리고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남편은 움찔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했는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증거? 네가 갑자기 집 내놓은 게 증거지. 아내로서 도리도 안 하고 시댁 무시하고 도망가는 게 바람난 게 아니면 뭐야. 결국 보안 요원들에 의해 남편은 끌려나갔지만 이미 회사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뒤였습니다.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까지 들어왔을 때 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가 남편의 새치 혀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친정엄마의 상태는 다행히 조금씩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기셨지만 여전히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깨어 계실 때면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무 일 없는 척 연기를 해야 했죠. 엄마, 오늘 밥 맛있었어? 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다들 김 과장 최고래. 속으로는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그 상황이 지옥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제 이혼 소식이나 남편의 행패를 알게 되어 충격받으실까봐 힘든 표정 한번 짓지 못했죠.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병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쾅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검사를 받으러 가셔서 자리에 안 계셨지만 시어머니는 빈 침대를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당신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댁을 이따위로 취급해. 당장 나와.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소란이세요. 제발 좀 가세요. 가긴 어딜까. 내 아들이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앓는데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집 한 돈 내놔. 그 돈 내 아들 몫이야. 네가 해온 거라지만 살면서 내 아들이 기여한 게 얼만데
입 싹 닦으려고 해.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악을 쓰셨습니다. 지나가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쳐다보며 혀를 찼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라 판단하고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이 사람 좀 끌어내주세요. 폭행죄로 신고할 거예요.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시어머니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가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발버둥 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독한 년, 천벌 받을 거야. 내 아들 돈 내놓으란 말이야.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상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는데 하물며 며느리인 나는 오죽할까? 저들의 탐욕과 이기심은 끝이 없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날 밤 남편에게서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변호사 알아봤는데 내가 생활비 반 냈으니까 집값 오른 거에 대한 기여도가 있대. 재산 분할 50% 요구할 권리 있어. 좋게 끝내고 싶으면 집 한 돈 절반 입금해. 안 그러면 소송 갈 거야.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였습니다. 5년 동안 생활비 50만 원씩 낸 게 전부인 주제에 집값의 절반을 달라고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려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그들의 바닥을 확인하고 나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은 방 책상에 앉아 컴퓨터에 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5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우리 엄마한테 잘해. 넌 며느리잖아. 라고 소리치던 녹음 파일, 시어머니가 친정 갈 생각 말고 시댁 와서 일해라라고 강요하던 통화 녹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설 명절에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며 폐륜적인 망언을 뱉던 그날의 통화 내용까지. 거기에 더해 남편이 보냈던 생활비 입금 내역과 제가 부담했던 대출이자, 재산세, 아파트 관리비 내역까지 엑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남편의 기여도가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할 완벽한 자료들이었죠. 저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자료들을 훑어보시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야, 이거 아주 완벽하네요. 남편분이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고요? 오히려 위자료를 뜯어내도 모자랄 판에 겁도 없으시네. 걱정 마세요. 이건 100% 승소입니다. 아주 탈탈 털어드릴 수 있어요. 저는 변호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냥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는 제 인생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밟아줄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기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작전을 짜보죠. 일단 남편분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부터 시작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같이 진행하죠. 아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죠. 그래, 너희들이 원하던 법대로 해줄게. 대신 그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는 너희가 직접 감당해야 할 거야.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상의 끝에 남편에게 내용 증명과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뜨자마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지만 저는 가볍게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들을 자격조차 없는 인간들이니까요. 소장의 핵심은 그가 결혼 생활 내내 그토록 부르짖던 반반 결혼의 논리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파놓은 함정에 본인이 걸려든 꼴이었죠. 변호사님은 남편이 보낸 소장에 적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통쾌한 한 방을 날려주셨습니다. 남편분께서 늘 네 돈 내 돈 확실히 하셨죠? 생활비 통장 내역을 보니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누셨더군요. 덕분에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게 아주 명확하게 증명되네요. 남편이 매달 50만 원씩 입금했던 내역은 딱 2인 가족 식비와 공과금을 충당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집을 살 때 들어간 초기 자금부터 매달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1년에 2번씩 내야 하는 재산세, 아파트 관리비, 심지어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모든 굵직한 비용은 전적으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역이 빼곡했으니까요. 보시다시피 남편분은 이 집에 월세도 안 내고 하숙생처럼 사셨네요. 그런데 집값 상승분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신다? 판사님이 보시면 웃으실 겁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남편은 부부는 공동체라며 억지를 부렸지만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궤변일 뿐이었어요. 그가 주장하던 공평함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죠. 심지어 남편이 그동안 내 돈이니까 내가 쓴다며 본인 유흥비나 시댁 용돈으로 펑펑 썼던 카드 내역까지 확보해 두었습니다. 공동생활비 외에는 철저히 각자 관리했으니 그 돈이 어디로 샜는지 따질 권리도 없다고 큰 소리치던 그가 이제 와서 부부 재산은 합쳐야 한다며 말 바꾸는 꼴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회사 로비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날의 CCTV 영상과 그날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서까지 확보했습니다. 인사팀에서도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한 상태였고요. 저는 남편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추가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여 보냈습니다. 당신이 회사 와서 떠들고 다닌 덕분에 나 승진 누락될 뻔했어. 내 명예 실추된 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싹 다 청구할 거야. 합의는 없어. 콩밥 먹을 준비나 해.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시어머니를 향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원인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폭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짐을 내던진 행위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친정 가서 살아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같은 패륜적인 발언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위자료 넉넉하게 주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며느리 돌이 자라는 새 며느리 찾으시면 되겠네요. 아, 참. 위자료 안 주시면 어머님 아들 월급 가압류 들어갑니다. 그 문자를 보내고 채 10분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들이닥친 두 사람은 변호사님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어요. 아니, 변호사 양반, 이게 다 무슨 소리요? 위자료라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내 아들 월급을 압류한다니 그게 말이 돼? 사람 죽으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덜덜 떨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겁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돈이 없으면 집이라도 파셔야죠. 아, 시댁 전세죠? 전세 보증금이라도 빼서 주셔야겠네요. 아니면 어머님 아들 퇴직금이라도 당겨받으시든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예, 미진아. 우리가 홧김에 그런 거다. 가족끼리 왜 이러냐? 너도 알잖아. 내가 원래 성격이 좀 불같아서 그렇지 악의는 없었어. 제발 소송만은 취하에 다오. 응? 우리가 잘못했다. 가족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사돈이 죽어가는데 짐짝 취급하며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세요? 저는 그런 가족 둔 적 없어요. 그때 어머님이 그러셨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저도 살려고요. 어머님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남편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나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잖아.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처가에도 잘하고. 잘해봐? 뭘 잘해봐? 너랑 나랑 끝났어. 그리고 너 회사 와서 나 바람났다고 떠들고 다녔지? 그거 허위사실 유포죄야. 내 직장 생활 망쳐놓고 다시 잘해보자고.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네가 회사 와서 난동 부린 덕분에 나 회사 그만둘 뻔했어. 그 책임 어떻게 질 거야? 저는 변호사님에게 눈짓을 보냈고 변호사님은 냉정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합의하실 생각 없으시면 법정에서 뵙죠. 저희는 증거가 차고 넘쳐서요. 위자료 5천, 재산 분할 0원. 이 조건 아니면 소송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남편분 회사에도 징계 요청 공문 보낼 예정입니다. 품위 유지 위반으로 해고당하실 수도 있겠네요. 위자료 5천만 원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셨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더 큰 돈이 깨질 게 뻔하고 남편의 직장 생활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이사 날짜는 정말 칼같이 다가왔습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는 날, 저는 용달차 한 대를 불러 남편의 짐을 실어보냈습니다. 5년 동안 썼던 냉장고, 세탁기, 소파, 침대, 꼴도 보기 싫어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 어머님 아들이 쓰던 거니까 챙겨가세요. 새 며느리 오면 쓰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남편은 짐차에 실려가는 낡은 가구들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좁아터진 시댁 빌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죠. 게다가 위자료까지 대출받아줘야 했으니 빈털터리가 된 건 물론이고 빚더미에 앉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시어머니는 빌라 앞까지 나와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좁은 골목길에 용달차가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구경했고 시어머니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멀쩡한 집 놔두고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아.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했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아들이 마마보이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등골 빼먹으려다 쫓겨난 거라는 거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짐을 나르는 인부들에게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조심해. 그거 비싼 거야. 기스나면 물어낼 거야. 인부들은 혀를 차며 낡은 가구들을 빌라 안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좁은 현관문으로 냉장고가 들어가지 않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문짝을 뜯어내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죠.
그 좁아터진 집구석에 5년 묵은 거대한 가전제품들이 꽉 들어차니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이혼남이자 나이 40에 엄마 집에 얹혀 사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좁은 집에서 짐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 밤 시어머니와 싸우는 소리가 담장을 넘는다더군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엄마가 가만히 좀 있지 왜 나서서 일을 키워.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마누라 하나 못 잡아서 쫓겨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칠칠 맞지 못해서 뺏긴 거 아니냐. 밥값이나 해라, 이 화상아. 그들의 비명 섞인 싸움 소리를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거겠죠.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겠지만 저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은 이미 삭제된 존재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정산된 위자료가 통장에 입금되던 날 저는 엄마 병원비를 일시불로 결제하고 남은 돈으로 최고급 1인실 병실로 옮겨드렸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병실, 창밖으로 푸른 나무가 보이는 곳에서 편안하게 잠든 엄마의 얼굴을 보니 가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봤지? 나 이제 진짜 혼자야. 근데 하나도 안 외롭다? 오히려 너무너무 행복해. 그동안 엄마 속 썩여서 미안해. 이제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우리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살자. 알았지? 엄마의 손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꽃길만 남아있다는 걸 햇살이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과 시어머니의 번호를 영구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엄마와 함께 찍은 환한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상태 메시지에는 딱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새로운 시작, 완벽한 행복. 이제 진짜 자유입니다. 5년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쾌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엄마와 함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까요. 그렇게 길고 지루했던 전쟁이 끝나고 저는 친정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보안이 철저하고 채광이 좋은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이삿짐을 풀고 처음으로 맞이한 아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커튼을 활짝 젖히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밀려들어왔고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고요함,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자유. 그 사소한 평화가 얼마나 눈물나게 행복한 건지 그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커피 향을 맡으며 베란다에 서서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데 문득 제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나더군요. 5년 동안 시댁이라는 감옥에 갇혀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죽어있던 제가 비로소 내 의지대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마시고 싶은 원두를 고르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틀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 이 당연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남편이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린 건 오히려 저에게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인사팀 조사 과정에서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이자 가장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거든요. CCTV 영상 속에서 남편이 저를 위협하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 그리고 제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대비되면서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리던 입을 다물고 저에게 미안해했고, 김 과장, 그동안 어떻게 버텼어?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해. 힘내. 라며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 맛집을 가자고 이끌어 주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저를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저는 그 응원의 보답이라도 하듯 더 독하게 일에 매달렸습니다. 야근을 해도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없으니 오히려 능률이 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야근하면 밥은 누가 하냐는 전화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치만 봤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프로젝트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회사에 사활이 걸린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차장으로 승진하는 쾌거까지 이뤘습니다. 승진 발령이 나던 날 제 책상 위에 놓인 꽃바구니와 사장님의 격려 카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능력 있고 빛나는 사람이었어. 누군가의 밥 차려주는 기계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가장 기쁜 소식은 엄마의 건강이 기적처럼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엄마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이제는 부축을 받으면 조금씩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엄마가 일반 병실로 옮기던 날,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혼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충격을 받으실까봐 손을 꼭 잡고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죠. 엄마, 나 사실 이혼했어. 그 집 나왔어. 엄마 아플 때 그 사람들이 엄마 무시하고 짐짝 취급하는 거 도저히 못 참겠더라. 그래서 다 정리하고 나왔어. 엄마는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링거 바늘이 꽂힌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내 딸 고생했다. 엄마가 아파서 널 지켜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진작 나오라고 할 걸. 우리 딸 너무 힘들었지?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그 말을 듣는데 참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시댁 눈치 보느라 맘 편히 친정에도 못 오고 명절마다 녹초가 되어 돌아가던 그 퀭한 눈빛을 보며 엄마는 당신이 아픈 것보다 더 가슴 아파하셨던 겁니다.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해방,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아빠도 옆에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고, 우리 세 식구는 병실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흘린 눈물로 지난 5년의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모르는 번호나 차단된 목록에서 밥은 먹었냐, 보고 싶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진짜 잘할게. 같은 질척거리는 문자가 오지만 저는 읽지도 않고 바로 삭제해버립니다. 그에게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꿈이자 놓쳐버린 로또일 테니까요. 평생 후회와 원망, 그리고 가난 속에서 서로를 탓하며 살아가길, 그게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불행할수록 제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주말이 되면 저는 엄마 아빠를 모시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가까운 교회로 드라이브를 갑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가 밥 차리고 청소하느라 혹은 시어머니 말동무해 드리느라 상상도 못했던 일장이죠.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구경도 가고 아빠가 좋아하시는 낚시터에도 따라가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잘 웃으시는 분들인지 미처 몰랐어요. 아빠는 낚시터에서 월척을 낚으시면 아이처럼 좋아하시고 엄마는 꽃밭에서 사진을 찍어달라며 소녀처럼 포즈를 취하시곤 했죠. 얼마 전에는 엄마의 퇴원 기념으로 그리고 제 승진 기념으로 세 식구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5성급 호텔을 예약하고 엄마가 드시고 싶어 하던 갈치조림과 흑돼지 구이를 실컷 사드렸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엄마 아빠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보니 다들 표정이 너무 환하고 예쁘더라고요. 특히 아빠가 제 손을 잡고 우리 딸 고맙다. 너 덕분에 늙어서 호강한다라고 하실 때, 그리고 엄마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농담하실 때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면서도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돌이라는 무겁고 낡은 족쇄를 벗어던지니 비로소 나라는 사람과 우리 가족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던 걸까요? 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관계도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 늦게, 하지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웃어야 가족도 웃을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부모님도 챙길 수 있는 법을요. 물론 결혼 생활 5년이라는 시간과 집을 금매로 넘기며 손해본 5천만 원이라는 수업료는 결코 적은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면 더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었고 저축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단 1원도 아깝지 않고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제 인생의 악재를 완벽하게 털어내고 평생 저를 괴롭힐 뻔했던 기생충들을 떼어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싸게 먹힌 셈이죠.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남는 장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의 강요나 시선 때문에 참고만 있는 분이 계신가요? 가족이니까 참는 게 이기는 거니까 이혼녀라는 딱지가 무서워서라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혼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깨졌다면 더 이상 지킬 의무도 없는 겁니다. 한 번쯤은 과감하게 짐을 싸서 나오세요.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두려움보다는 상상도 못할 해방감이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여러분을 사랑해 줄 사람은 많으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시들어가지 말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속에서 활짝 피어나세요. 어제는 퇴근길에 꽃집에 들러 노란 풀이지어 한 단을 샀습니다. 꽃말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더군요. 노란 꽃잎에서 나는 향기가 꼭 제 앞날 같아서 그리고 엄마의 웃는 얼굴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와서 화병에 꽂아두니 온 집안이 봄 내음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눈물은 약자들이나 흘리는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 때문에 흘릴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웃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 속에 저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라고 외치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잘 살았다. 김미진, 너 참 멋지다. 라고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마흔을 바라보는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어찌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났을 수도 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저처럼 향기로운 꽃길만 펼쳐지기를,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미진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했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스스로 족쇄를 끊어내신 미진님의 용기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희생이 과연 사랑일까요? 미진님은 그 물음에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며 잃어버린 나를 되찾으셨습니다. 5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맞이한 미진님의 봄날이 앞으로는 향기로운 꽃길로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시선이나 강요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미진님의 이야기가 작은 불씨가 되어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미진님께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